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잘 가죠. 벌써 10월 하순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참 번쩍번쩍합니다. 이게 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마치 가을이 좀 패스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먹고 시험을 안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았습니다.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은 주로 이제 사지선다 답 이렇게 고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주로 이제 2번, 3번 중에 찍고 학교 선생님들이 좀 상당히 좀 소심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다가 정답을 정면에 배치는 잘 않거든요. 심리적으로. 뒤에다 감춰놓는 습성들이 선생님들이 좀 있어가지고 2번, 3번 찍다가 그것도 계속 2번, 3번 찍을 수가 없으니까 또 연필에 번호 써가지고 연필을 돌려서 그날 운수를 한번 믿어보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수님들이고 여기 교직원으로 와 계신 분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저희 시골에서는 저희 수준에서는 상당히 즐겁게 했습니다. 같이 저만 찍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도 같이 찍고 너 몇 번 찍었냐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비록 시험 성적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시험 볼 때 좀 일찍 끝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놀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 또 집에 가다가 저희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이 또랑을 막아가지고 이 고무신 짝으로 이렇게 물을 퍼내면서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이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주로 이제 학원으로 열심히 돌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오니까 이렇게 선택보다는 이제 뭘 쓰라는 게 많잖아요. 이 대학에 오니까 이 논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교학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논술에서 쓰라는 게 많고 또 책을 읽어서 요약해서 또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에서 서원관 생활을 할 때도 마음일기를 쓰라고 해가지고 그날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감각 감상이나 또는 심신작용, 처리권 요거를 매일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일기를 또 제출해야 되는 마음일기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데 교무가 된 지금도 일기를 마음일기를 우리 교무님들 전부 다 마음일기를 써서 단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들도 교당에서 마음일기 쓰라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이 글쓰기가 저는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실력의 꽃이 이 글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지막 정점이 그만큼 이 글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뒤죽박죽으로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서 정리하고 글로 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마지막 실력이 이 글쓰기 실력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메모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핸드폰이나 아이폰 같은 걸로 이렇게 메모를 하기 때문에 직접 필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적고요. 요새는 이제 직접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은 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한것인데 대신에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책임이 주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 시험 보는 기간이 있으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기간에만 좀 열심히 하고 나머지 기간은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위치가 있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알고 보니까 늘 시험 속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소셜 포지션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올라갈수록 인생 자체가 늘 시험대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도 이 삶 자체가 온통 그 자체가 시험이고 하루하루가 이 시험대 위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험대란 성인이나 또 공부인이 또 리더가 자신의 신념을 시험당하는 그런 자리나 그런 순간입니다. 평소에 동료나 후배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념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 평소의 언행과 또 다른 선택을 또 하게 되면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이 신념은 거짓이 되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는 또 한순간에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사실상 이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증명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제 신뢰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획을 잘 말을 않는 습성을 이제 익혀온 것 같아요. 계획보다는 가능한 한 내가 실행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을 잡고 그렇게 저 스스로 유념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그걸 못 지키는 경우가 사실상 저의 경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미리 계획 같은 거를 미리 말하지 않고 그 실행을 꼭 하려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실수는 주는데, 또 때로는 차라리 선포를 해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아예 원천적으로 신경 쓸 일을 좀 차단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또 나이가 먹어 가니까 또 허언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말을 좀 줄어들더라고요. 말을 적게 하게 되고. 공자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 모범을 보인 뒤에야 백성을 가르칠 수 있다, 정기화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공부인들은 매사에 매 순간이 자기와의 싸움 같습니다. 매 순간이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념할 것은 중요할 때, 또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작은 일들 속에서 오락가락하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잘 해가다 보면은 그런 결정이나 마음에도 탄력이 붙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힘이 뭉쳐서 결정적일 때 올바른 판단과 또 강단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근무할 때 퇴근을 옛날에 정문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들어올 때는 원체육관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우회전을 하면 승산기념관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나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은 저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학생관 앞에 로타리를 돌아서 정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돼 있어요. 근데 거기 한 5m가 계속 언제부터 돌아가지고 여기서 가다가 5m를 이렇게 역주행 잠깐 하게 되면 거기 바로 갈 수 있는데, 저렇게 해서 로타리를 돌아서 이렇게 갈 때마다 여기 이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당 교감이고 또 도덕교육은 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이거 역주행하면 금방인데 여기 한 5m예요. 가운데 이 분리선 요거 몇 개 박아져 있는 거 한 5m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갈 때마다 여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화체육관 쪽으로 아예 시내 나갈 때도 그리 다니고 퇴근할 때도 그리 다니고 그쪽은 잘 안 갑니다. 제가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거기 가면 저절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예 피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경을 한다는 것은 아직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안에
불씨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언제든지 소시계를 만나면 불타오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피경이라는 건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둘 다 경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끌리는 경계, 유혹의 경계이고, 또 하나는 싫어하는 경계, 혐오의 경계입니다. 이 유혹과 혐오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둘 다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에너지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욕망의 양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동시에 원하고 또 동시에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은 무의식이 그 대상에 끌릴 때 나타나는 표면적 감정이고, 또 혐오는 그 유혹이 나를 위협하거나 또 내가 그 욕망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생기는 방어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유혹을 부정하고 또 욕망이 뒤집힌 형태가 혐오인데요. 어떤 사람이나 또 사물에 대한 혐오가 그 사람 안에 억눌린 욕망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꺼지면 고통이 사라지는데, 욕망이 꺼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 욕망이 꺼지면 우리 삶 자체도 없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상.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적 보리라고 합니다. 번뇌와 보리가 본래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는 것과 같죠. 보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번뇌와 이 보리가, 깨달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인의 시험대는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또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 시험대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꼭 나쁜 것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좋은 환경을 줘서 스스로 무너지게끔 할 수도 있는 거죠. 좋음과 나쁨, 싫어함과 좋아함,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무명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경계를 이겨낸 사람만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런 시련과 유혹의 경계를 이겨낸 사람만이 이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시험과 유혹의 경계 속에서 마주하고 있다 하는 것이 불행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경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은생어에 해로운 것에서도 은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해생어는 은혜로운 것에서도 해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 몇 년간 쉰 적이 있어요. 2023년 7월에 이제 제가 치료 때문에 이제 휴무하고 있을 때에 이제 여기 도서관에서 책을 제가 빌려다 본 책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였습니다. 한 760페이지 정도의 엄청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런 기본적인 뭐 역사나 신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서 맨 뭐 놀고 뭐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컸지, 이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해본 시스템이 별로 없었어요. 집에 책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원불교에 들어와서 교무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읽어야 될 책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 먹은 지금도 읽어야 될 책들이 도서관에 가보면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거기 갔다 오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빌려다 본 책이 그 오디세이아였습니다. 이 구전시잖아요. 구전시. 그런데 짧은 노래에 거기다 에피소드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꾸며진 그런 엮어진 이야기인데,
이게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한 권, 두 권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도 합본으로 해놓으니까 두꺼운데 1권, 다른 데는 보통 뭐 1편, 1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1권, 2권 해갖고 24권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원전 8세기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10년간의 모험 과정을 이제 그렸는데요. 12권째에 이 세이렌 자매라고 하는 이 제목이 나옵니다. 보통 뭐 세이렌, 사이렌 이렇게 하는데 그 인어잖아요. 이 인어 자매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 해협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근처 풀밭에서 이 노래를 이 세이렌이 부르는 거예요. 둘이 자매가. 그런데 노래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그 유혹을 하면서 그쪽으로 오다가 배가 난파되고 밭에 대해서 그 다 죽는 거예요. 그 해협을 제대로 지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부분이 참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이렌이 낭낭한 노랫소리로 홀릴 것인즉 그들 주위에는 온통 썩어가는 남자들의 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고 뼈 둘레에서는 살갗이 오그라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래로 유혹을 했는가 하면 거기에 막 그 뼈들이 시신들이 막 뼈들이 쌓여 있을 정도로 그 다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옛날 선원들이 이 유혹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어요. 유혹의 끝판왕. 이 세이렌이. 그런데 이 키르케라는 신이 오디세우스한테 거기를 지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없다. 다 그 세이렌의 유혹에 걸려서 다 죽게 되는데 지나가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는데 선원들 귀를 다 밀랍으로 막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못 듣게 해라. 그리고 막 부지런히 노를 저으면 그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다. 대신에 오디세우스 당신은 너는 그 소리를 듣더라도 이 돛대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그 노래를 들어라. 그러면 만약에 나를 풀어달라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더 꽁꽁 묶으라고 이 장치를 해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에 묶어놓고 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가고 싶고 그래서 나를 풀어주라 막 하니까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막 더 밧줄로 꽁꽁 묶어서 결국은 그거를 통과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머릿속으로 그려져 있고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제가 메모를 해서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요 찬스에 지금 요게 나오잖아요. 유혹의 끝판왕 제목이. 그 10년 만에 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기필코 그 유혹을 물리친 이 오디세우스처럼 우리 공부인들도 자신이 세운 목표나 또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 끌리더라도 꿋꿋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강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본인이 뛰어난 리더임에도 자신이 남보다 절제력이 더 있다고 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제력을 굳이 시험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을 꽁꽁 묶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스스로를 굳게 믿고 있었지만 혹시 모를 유혹에 대비해서 자신을 꽁꽁 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풀어달라고 할 때마다 나를 더 꽁꽁 올가매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저에게 상당한 울림이 됐어요. 우리 공부인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 치명적인 유혹의 대명사 세이렌이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전 세계 80개국에 매장 수가 4만 개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2,000개의 매장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로고에 보면은 이 세이렌이 그 이너 이렇게 올라가 있고 머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 세이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시애틀 항구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항구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커피 교역을 하면서 이 커피에 한번 빠지면 이 세이렌처럼 유혹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적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세이렌이 그 로고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조사에서 우리 인간은 25% 정도가 미적거리는 습관이 다 있다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5%는 저항을 받고 있고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조사를 좀 생소했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한테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 사람들도 일반 유럽이나 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통계가 나온 거예요. 유럽 사람들 마찬가지고, 적어도 인간인 이상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25%는 또 전진을 방해하는 그런 미적거림과 또 저항 세력이 또 스스로를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면에서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25%는 사실상 엄청난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닷물은 3.5%의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5%가 그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유지시키고 스스로 정화시키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5%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인들에게는 이 3.5%는 뭘까? 이 생각을 한참 해봤어요. 이건 서원이구나. 우리들의 서원이구나.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한, 우리의 서원은 우리를 썩거나 또는 서원은 우리를 스스로 자정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이 서원이 바로 서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썩지 않고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매 순간이 시험이고 또 시험대 위에 서 있지만은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은 우리의 서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고를 읽으면서 저는 참 굉장히 들으면서 좀 감동적인 내용이, 너무나 심고 내용이 좋아가지고 오늘 설교가 부족한 거는 저 심고만 들어도 정말 우리가 되겠구나 할 정도로 너무 훌륭한 심고 내용을 듣고, 우리 이만희 교수님께 참 우리 교수님 참 훌륭하시다, 참 깊으시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성불제중 재생의세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큰 뜻을 이루고 부처가 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서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늘 아는 재생의세, 일체 생명을 제도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이 있는 한은, 그런 서원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그 서원이 살아있는 한 썩지 않고 머물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은혜롭게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한 번 더 챙겨보는 10월에 찬바람 불 때, 찬바람 불 때 옷깃을 스밀 때 서원도 함께 같이 챙겨주십사 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대서원이 지금 나의 가슴 속에는 어떤 서원이 자리하고 있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